인문학 강의가 한창인 이곳. 강연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함께 웃고 공감하며 인문학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곳은 인문학 열풍의 주역인 조승연 작가의 강연장입니다. 인문학의 관심을 책뿐만이 아니라 강연으로도 전해주고 있는 조승연. 그의 강의는 경험과 문화적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문학 그러면 우리가 뭐 문사철 이런 식으로 과목으로 자르는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어떻게 쳐다보느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쳐다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술을 갖다가 쳐다볼 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그 미술을 해석한다면 그게 인문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은 다 인문학이에요, 사실은. 인문학은 문화생활 자체라고 말하는 그렇기에 문화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인데요. 그런 그가 오늘 찾은 특별한 곳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문화생활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그는 일상 속의 작은 틈을 이용합니다. 사실 제가 거제시에 내일 강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역사 유적지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을 항상 못 보고 다녀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스케줄을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조금 더 일찍 와서 강연을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역사 유물들 갖다 좀 돌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책에서만 보던 공간을 직접 발로 밟는 것은 작가 조승연의 새로운 소재 탐구가 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은요, 글로 써 있는 세계와 진짜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곳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글로 읽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면 그 글이 의미하는 게 이런 공간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공간을 또 글로 쓴다면은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공간을 직접 가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글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을 직접 마주한 그는 작가로서의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더욱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감흥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을 할까? 또 하나의 책을 써야겠다라는 발단? 그 생각은 이제 제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뭐 일상생활과 일의 일부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의 호기심 덕분입니다. 이런 그가 문화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내판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또 한 번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담고 볼 때랑 그게 없이 볼 때랑 이 여행의 즐거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읽는 거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읽는 시간이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의미에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곳은 자유로운 그의 발길을 따라오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곳입니다.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것, 그가 온전히 문화 그 자체를 흡수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면 인터넷에 본 내용이 많거나 책에서 자기가 읽었거나 자기가 아는 데만 다니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좀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의 꿈이 작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영도 다니고 뭐 금융계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꿈꾸는 평범한 90년대 물질주의 시대의 대학생이었는데, 제 아버지가 IMF 때문에 좀 사업이 크게 힘들어지셨고, 제가 아는 페르시아 친구의 삼촌 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됐죠. 대학을 못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비를 못 내서.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읽다가 그렇게 힘들 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책을 읽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쑥쑥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쑥쑥 파고드는 걸 만드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구체적으로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에게 책은 또 다른 자신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소소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가 찾아가는 곳은 상상력만으로도 풍부해집니다. 여기 이제 통영의 동피랑이라고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옛날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산 동네였는데 이곳에 이제 벽화를 칠하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번화한 곳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삭막한 그냥 회색 콘크리트였을 텐데 그 위에다가 이 예술을 더하니까 이 공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참 재밌네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리의 모습도 그에게는 또 다른 감동입니다. 지중해가 따로 없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옆 집에 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옆 집에 지붕이 보이고 또 저 집에선 그 다음 집에 지붕이 보이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중해 마을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지중해랑 굉장히 닮아 있고. 그는 세계문화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해외 여러 문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거북이가 지나고 호랑이가 지나고? 거북이가 잘못했어. 그에게 큰 자산이 된 문화 탐구. 그 시작은 엉뚱함이었습니다. 당시 경영대 성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여학생이 가장 많은 과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술사 아니면 프랑스어래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배우고 미술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통 역사학이 아닌 또 미술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지금 인문학 책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미술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미술이 진짜 인간한테 가진 역할이 뭘까? 그리고 저런 그림이 정치나 경제하고 어떻게 얽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궁극적으로는 잘된 일 아니었나.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상상하며 공간을 대하고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직접 문화를 느낀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개발의 저는 끝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미생활이자 정신수양이자 뭐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가장 큰 요소이자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멀리에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그 속을 거닐며 가까이에서 느껴봤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은 완성됩니다. 여행을 마친 그의 일상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 새로운 책을 구상 중이기 때문이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책 같은 건 좀 더 빨리 나오겠죠. 왜냐면 제가 감상했던 걸 쓰는 거니까 팩트를 적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적으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일상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시간은 먼 곳을 찾지 않더라도 항상 그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문화생활은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는 친구들이 꾸민 작은 음악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부딪히는 건 그의 감성을 높여주고 예술적 안목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문화생활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꼭 문화생활을 할 때 돈을 내고 남이 만들어주는 문화만 즐길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스스로 문화생활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또 이런 데 오는
곳의 의미나 또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문화의 진짜 향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아름다운 거다라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게 이렇게 확 파고들면은 어떤 시 문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확 파고들어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연에게 문화란 직접 찾아다니며 피부로 느끼고 흡수하는 발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의 향기 한상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오늘 문화자화상의 주인공은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시죠. 조승연 네. 작가였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저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알랭 드 보통의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났어요. 알랭 드 보통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 서봐야 늘 네. 있던 곳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공기를 호흡하고 다른 대기의 이제 향을 맡고 다른 인생들을 만나면서 영감을 얻고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의 어떤 역작을 완성하고 하는 것들 이게 딱히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를요. 나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곳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비뮤티 씨는 특별히 좀 좋아하는 곳 있으세요? 네, 저도 제주도하고 부산은 가사 작업하러 이제 자주 갔었어요. 이 제주도가 좋은 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예. 타고르 인도의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노벨상을 타신 네. 노벨문학상을 타신 타고르 시인의 전집 기탄잘리 뭐 이런 책을 갖고 가서 이렇게 가사 썼는데 딱 한 단어 인용했어요. 거기 가서 예. 그 비싼 돈을 주고도 황금 물결이라는 가을에 그리고 이제 부산 해운대 해운 최치원 선생님의 자를 따서 당시께서 스스로 명명하신 곳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함양. 네. 함양은 특히 어떤 점들이 좋나요? 최치원 선생님께서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가셨을 때 세계 기록을 갖고 있죠. 인공숲. 상림숲이라고 하죠. 네, 거기 이렇게 한번 걷고 나오면 예. 아까 한상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바로 리셋되죠. 네, 네. 저는 이제 클로드 모네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스케치를 되게 잘 다녔어요. 그래서 집을 한 달씩 비우면서 여행 스케치를 다니는 편이었어요. 네. 에트르타의 바위문이라는 곳은 그림에도 있고 실제로도 굉장한 절경인데 그 절경 아래에서 이렇게 방랑하는 여행을 택하기보다는 돌아가서 그 새로운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 있으면 오히려 더 집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알리스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지베르니에 정착하게 돼요. 장소가 시대가 얘기해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겠네요. 네. 사실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인문학 책 한두 권 읽지 않으면 대화에도 끼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그 장소, 그 기운을 갖고 있는 그 장소, 여행지를 대하는 이런 조승연 작가의 이런 자세야말로 이게 그 자체로 어떤 훌륭한 방식, 네. 인문학의 훌륭한 그 입문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인문학뿐만 아니라 네. 저희 문화의 향기도요. 또 하나의 새로운 인문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또 다른 제안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기 있는 다락방에서도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지 만나보시죠. 우리의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곡선의 미.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쉽게 곡선을 찾아볼 수 있죠. 반면에 우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직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일본. 오늘 향기 있는 다락방에서는 이 곡선과 직선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미 하면 대부분 곡선의 미를 이야기하는데요. 곡선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선적인 형태라는 것들은 자연의 많은 형태죠. 자연은 울퉁불퉁하고 곡선적이고 좀 불규칙하고 또 이제 복잡한 형태들도 많은데 그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미감이 결정되기도 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이 곡선의 미는 우리 생활 문화 속 의식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의에 해당하는 전통 한복. 한복은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바람의 옷이라고 상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의 옷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훅 불면 맵시가 달라져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한복의 맵시는 천변만화합니다. 변화무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환경 친화적이에요. 또 우리 그 버선이라든가 한복의 베레선이라든가 곳에서 완만한 곡선이 계속 나옵니다. 곡선적인 한복에 비해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는 직선적이죠. 소매도 좁고 꽉 조여매고, 자, 내가 이렇게 꽉 조여매면 바람 분다고 내 옷맵시가 달라지고 옷자락이 달라지고 하지 않죠. 치마의 통도 좁고, 일본 옷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은 일본의 이 기모노나 고소대 같은 옷에 비해서 확실히 더 곡선적입니다. 일본은 더 직선적이고. 버선과 신발에서도 한국은 곡선을, 일본은 직선을 볼 수 있죠. 식 역시 두 나라의 밥상을 보면 곡선과 직선으로 대비됩니다. 의식뿐만 아니라 화폐마저 곡선과 직선을 띠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런데 자연 환경도 비슷한 두 나라가 왜 선은 차이가 날까요? 일본은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죠. 지진, 태풍, 해일, 화산 폭발, 굉장히 천재지변이 많은 곳이에요. 일본인들이 가졌을 법한 강한 심리적인 욕구가 뭐가 있냐면 자연을 통제하고 예측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강하게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연 환경을 확실히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에는 없는 어떤 기하학적인 간결한 질서 같은 것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을 수 있죠. 잦은 자연재해로 자연에 대한 미감이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일본. 그러한 미감의 차이를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에 해당하는 건축으로 한국과 일본 건축은 서로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전통 사찰 건축을 통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죠. 일본식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군산의 동국사입니다. 동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용마루가 아주 직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처마의 곡선의 형태도 잘 안 나타나고 있죠. 직선에 가까운 형태고 공포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매우 단순한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 사찰이 갖고 있는 목 구조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본 건축의 지붕은 직선적인데요. 한국 건축의 지붕은 어떨까요?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 청룡사에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룡사의 대웅전입니다. 한옥에 그 곡선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우리 전통 건축에서의 그 곡선미는 그 지붕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용마루 부분이 그 양쪽 귀가 살짝 올라가고 가운데가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가운데가 처져 있는 그런 곡선 미학이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추녀 부분들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건물의 어떤 가볍게 느껴지고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게 되고 그래서 측면에서도 보면 양쪽 끝단이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3차원적인 곡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본의 지붕에 비해 한국의 지붕은 완만한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처마 양 끝의 추녀 부분 역시 일본은 직각인 반면 한국은 부채살 모양의 곡선이죠. 지붕뿐만 아니라 곡선과 직선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는데요. 건물 보시면 양쪽 그 기둥에서 보면 기둥의 곡선이 드러나고 있죠. 측면에서 보여지는 이 기둥의 모습들은 자연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 자연의 나무 중에서도 이 가급적이면 고든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당히 기형화된 나무를 찾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 나무도 상당히 곡선미하게 두드러지지만 특히 마지막에 있는 이 기둥을 보게 되면 상당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가 가진 곡선을 그대로 살려 기둥을 세운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건축 기둥은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건물의 몸체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부재들도 우리 한옥의 기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잘 깎아져서 마감된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런 미감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 상당히 목재들이 이렇게 키가 큰 목재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이런 그 일본에서 주로 건축 자재로 쓰고 있는 나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소나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키가 크고 어떤 그런 그 이렇게 긴 부재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그 긴 부재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나라가 곡선과 직선으로 구분되는 건 지역의 생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일조량이 풍부한 일본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들이 일직선으로 고든 반면 한국의 소나무는 단단하지만 휘어짐이 보이죠. 기둥의 형태에 차이가 나서일까요?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의 모양 역시 다릅니다. 일본식 사찰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가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깎아낸 모양, 인공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이렇게 초석에도 쓴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돌들을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이게 별로 가공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면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것은 이 바위를 깎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그래서 나무 밑면이 상당히 곡선이 그대로 바위의 곡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돌까지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간결한 직선의 미를 건축에 담아낸 일본과 본연의 형태 그대로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를 건축에 담은 한국. 이런 건축의 차이는 생활 그리고 각 나라의 정신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어떤 선비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과 더 벗삼아서 시를 쓰고 같이 운율을 즐기고 했었던 그런 것을 가장 최고의 낙으로 여겼듯이 건축물 자체 곡선을 찾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겠고 일본 건축이 직선적인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찾자면 사무라이 정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라이고 하는 것이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자연 환경의 조건과 나라의 정신을 반영해 완성된 한국과 일본의 선. 곡선과 직선은 두 나라의 삶과 성격을 반영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우리는 그리고 또 건축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까지 향기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네, 예술과 역사 그리고 그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향기 있는 다락방.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직선과 곡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건축 양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과 한국.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일본은 바로 옆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길을
중에서 좀 조작하고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어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일종의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산에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산은 일본식 옛날 산이 오르기는 더 편하죠. 계단도 칙칙칙칙칙. 근데 우리는 돌 하나 심어놓고 저쪽 돌 있으면 이 돌 집 발로 디디고 저 돌 디디고 끙끙대면서 올라가는 거죠. 산에 있는 그대로. 나무도 그 일본은 아주 예쁘게 깎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뭐 몰창하든지 말든지 있는 그대로.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전통 춤을 봐도 그렇고요. 네. 전통 무도를 봐도 그렇고 닮아 있지만 뭐 전혀 다른 면들이 극명하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이웃한 나라들끼리는 잘 지내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글쎄 뭐 우리 한일 관계를 봐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그 예가 있을까요? 스타일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의 아르누보는 이렇게 막 비정형적인 곡선이 있었는데 네. 똑같은 시기에 독일 디자인은 그 독일 공작 연맹이라는 디자인 그룹이 아주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예, 그래서 또 그 둘이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곡선은 이제 개성 표현으로 보고 직선을 뭔가 규격화된다는 것으로 봐서 뭐가 더 우선이냐 이렇게 해서 결국 디자인에서는 개성보다는 표준화, 규격화가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네. 물론 아트에서는 좀 더 개성이 중요하겠지만요. 네네.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의 빗장을 이제 열어젖히고 네. 가슴을 연 상태에서 뭔가를 얻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는 그런 자세,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별을 사랑한 시인 윤동주, 진경산수와의 대가 정선, 그들의 예술의 원천이자 예술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예술가들이 사랑한 마을 서촌입니다. 경복궁의 서쪽담과 인왕산 동쪽 사이에 위치한 마을 서촌. 이곳엔 매일 옥상을 오르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펜끝에서 그려지는 서촌의 풍경. 김미경 작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4년부터 동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를 간직한 채 조금씩 변해가는 서촌의 소소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인왕산, 북악산, 멀리 북한산 보이고 이게 기와집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 그 서촌이에요. 이게 한눈에 인왕산 아래에 막 이 서촌의 풍광이 전체가 다 보이는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그걸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 작년 여름에는 여기 하수도 이쪽으로 막 나팔꽃이 여기 펴가지고 여기서 나팔꽃 그리다가 내가 펜 떨어뜨렸는데 없네. 누구보다 서촌의 매력을 잘 안다는 김미경 작가. 이렇게 걷다가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인왕산이 있고 한옥이 있고 막 또 다 무너진 집들도 같이 이렇게 있고 뭐 뒷골목에 가면 예쁜 꽃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족이 살던 화려한 북촌과는 달리 예부터 중인과 예술가들이 살던 마을인 서촌은 소박한 멋이 남아있는데요. 서촌이 좋아, 또 그림이 좋아. 직장도 그만두고 펜을 든 김미경 작가. 요즘 그녀가 푹 빠졌다는 장소가 있는데요. 겸재정선 여기서 수성동.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의 배경이 된 곳 수성동 계곡입니다. 인왕산 계곡을 그린 건데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사실. 서촌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서촌과 함께한 화가 정선. 서촌 곳곳이 그림의 무대이자 조선시대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자연으로서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옛날에 600년 동안 도읍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 문화가 여기서 발달했고 그 문화가 가는 곳마다 다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든지 뭐 글을 쓰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과 문화,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동네. 이 때문인지 서촌은 한국 예술사의 역사적인 순간과 늘 함께했습니다. 이 허름한 여관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동인지가 탄생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상량판에 그 일본 말로 1942년에 이 여관이 지어졌다라는 상량판도 있고 그 옛날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1942년 당시에 서정주, 김동리, 김달진 같은 문학 청년들이 여기서 시인부락이라는 문학 동인지를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문학 청년들이 일시적 거주로 여기 있으면서 단순히 숙박뿐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예술을 이야기하고 그 예술 창작의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한 곳이죠. 시인 이상과 화가 이중섭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쳐간 동네 서촌. 민족시인 윤동주도 젊은 시절 잠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연희전문학교 시절이었고요. 그 연희전문학교 2년 후배인 정병욱 선생님과 함께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시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청운동 언덕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지어졌는데요. 그곳에서는 시인이자 암울했던 시기를 살다간 인간 윤동주의 생애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그가 겪었을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바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문학관 뒤쪽으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 시인이 걸었던 그 길을 조용히 걸어봅니다. 윤동주 시인은 매일 아침 인왕산 언덕을 오르며 시상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발표한 수많은 시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시인 윤동주는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과거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도 서촌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없앤 이 작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은 서로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즐깁니다. Just to play well for them because they're so close, and yeah, I could feel the connection between myself and the audience. So it made me want to do even better. Yeah. 이곳에선 연주자의 호흡과 관객의 숨소리가 만나
모두 하나의 하모니가 됩니다. 과거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취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관객과의 호흡과 소통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주자님들이랑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으니까 연주만 듣고 끝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같은 풍경과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곳. 예술가들이 사랑한 동네 서촌입니다. 공연은 짧지만 그 향은 길다. 당신의 인생에서 오래도록 남을 예술의 향기. 강원도 평창의 한 시골 마을,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 제3회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예술 동호인 그리고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예술 마을의 전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예술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더 키워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개촌마을 아이들이 펼치는 화합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원주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최정상급 연주가들이 풍성하게 채우는 무대. 클래식으로 하나 되는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입니다. 세계 마술사 김덕기 작가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즐거운 선물을 선사합니다. 유년 시절에 방학하면 겨울방학도 있지만 뜨거운 여름방학 때 어떤 그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저에게 좀 있어요. 유년 시절의 추억과 일상의 행복이 느껴지는 50여 점의 작품. 삶의 근원적인 출발점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김덕기 작가가 추천하는 그림이 있다는데요. 제 그림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주제로 많이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전시에 동해 바다를 그 배경으로 한 즐거운 울릉도 시리즈 작품을 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은 화려한 원색과 특유의 점묘법으로 표현되어 동화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어른, 아이,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방학입니다. 2012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기타리스트 장하은. 그리고 권위 있는 기타 콩쿠르 미국 GFA 2010년 우승자, 스웨덴의 모차르트로 평가받는 요하네스 밀러. 그들의 기타 협연이 춘천에서 열립니다. 저번에 악기쇼에서 되게 우연히 만나 뵙게 됐는데 독일에서 인연이 돼서 이번 한국까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정통 클래식 기타곡을 비롯해 우리에게 친숙한 14개의 곡이 준비된 무대. 특히 플라멩고, 핑거스타일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장하은의 화려한 연주가 주목되는데요. 처음 연주될 룸바라는 곡인데요. 퉁기타에서는 징가징가하는 그런 피크로 이렇게 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주법, 라스기아도 주법이 같이 가미된 그런 룸바라는 곡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하은 밀러의 듀오 콘서트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현대 회화 작가 23명이 7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페인팅 쇼에서 뭉쳤습니다.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 전통적 예술 영역인 회화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다양한 시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페인팅 쇼입니다.
부산 해운대 왕비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승전무, 동네 학춤 등 영남 전통춤과 압도적인 16겹 대례복 재현으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 5만 명 관객이 열광한 궁중예술의 극치, 왕비의 잔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티가 전하는 음악 무대 KBS 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계시는 한충은 연주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 연주가, 대금, 소금, 한충은 하면은 정통 국악뿐만 아니고 크로스오버 딱 떠오르거든요. 대중들이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그 길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 일본의 어떤 침략을 거치면서 보존은 되어 왔지만 보존하기 급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어지는 어떤 새로운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색깔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악은 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행 음악이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특색을 가진 음악인데 지금은 지금 시대의 음악 안에 그 범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는 전통을 지켜야 되지만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국악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유행 음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시작해 봤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연주해 주실 모닝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00년에 저희 KBS FM에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젊은 연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5명의 연주자들의 음악으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침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가지고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이렇게 5악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을 좀 젊은 정서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만들었던 음악 중에 한 곡인데요. 이제 2006년도에 제 개인 음반을 만들면서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모닝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해서 새로 만들었죠. 모닝이라는 곡엔 이 소금과 대금이 다 연주가 되는데요. 중간에 좀 더 한국적인 색깔을 넣겠다 그래서 대금을 중간에 잠깐 바꿔서 첨가를 하고 다시 소금을 불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구성으로 구성을 바꿔서 만들어 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 곡을 모닝이란 곡을 감상하실 때 그 악기가 바뀔 때 느낌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렇죠. 그 점에 좀 중점 두면 재밌겠네요. 저희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이란 곡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